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쫓겨나더니 수사팀장까지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더 건드렸다가는 목이 달아난다는 정권의 경고로 들리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오늘 법사위원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최대의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할 예정입니다.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법의 노조가 될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6만 조합원은 9명의 해직교사를 선택했습니다. 해직교사 관련 규정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최후 통첩 시한은 모레 23일입니다. 2004년 상문고 부패재단 퇴진운동 중에 해직당한 이을재 선생님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에서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던진 말을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취지로 편집해봤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에서는 대통령이 유난히 사랑에 맞지 않는 창조 경제를 다룹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심. 그 관심은 자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는지, 고민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뭘 보고 노는지 부모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보디가드가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콘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청정지역 송리산 자락의 황토대추를 조합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삭아삭 황토생대추. 새콤달콤 비타민이 사과의 15배. 지친 여러분의 피로를 확 날려드려요. 잠깐만요. 우리 고객님 대추 드시고 젊어지실게요. 황토생대추 010-2654-2609 043-542-2622. 임금님께 진상했던 본 황토대추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네, 주요 뉴스들 몇 가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현대사를 바꾼 정신혁명이었다고 추켜 세우며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각종 국내외 지원 사업을 벌일 방침인 가운데 시대착오에 극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트위터를 통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대선 개입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습니다. 국정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수는 1000개가 넘고 트위터에 유포시킨 게시물도 5만 6천 건에 달합니다. 이들 게시물 중에는 문재인 죽우는 김정일 등의 노골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입수해 공개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말입니다. 55,689회에 걸쳐 여당과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 찬양하거나 야당과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반대 비방하는 트위터를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검찰 수사팀의 국정원 혐의 추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이 내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대검 공안부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상부 승인 없이 본인 전결로 청구해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오늘 국정감사장에 출석할지도 주목됩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의 트위터와 블로그 활동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그러나 이를 개인 차원의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짓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대폭 축소한 정부가 청와대 내의 어린이집 신축에는 청와대 요구액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은 채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인정 규약을 바꾸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전교조가 정부를 유엔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공언한 대로 오는 23일 전교조에 법의 노조임을 통보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다는 계획입니다. 정규리그 4위였던 두산이 5년 만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 2패 후 내리 3승으로 넥센을 꺾었던 두산은 플레이오프에서도 LG를 3승 1패로 눌러 오는 24일부터 정규리그 1위 팀인 삼성과 맞붙게 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이게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자, 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내용, 그간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많은, 그 수도 그렇지만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종북몰이,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정말 저질스럽고 비열한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느냐? 바로 국민의 녹을 받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남긴 트윗, 또 리트윗한 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호남을 진심으로 대하는 박근혜와 호남을 호구로 보는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은 종북 정권이다. 속지 마라. 김일성 왕조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려면 속아라. 찰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말하는 거지요. 찰스나 제인이가 대통령 할 때엔 차라리 개나 소를 시키세요. 박근혜 후보 계좌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착실하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박근혜 후보. 박근혜 마음도 넓다. 빨갱이 X 새끼들하고 다퉈야 하나.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랭이 얼굴. 박근혜 18년 된 에어컨 사용, 기초 화장품은 직접 만들어 사용. 예. 박정희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종북 인증 발찌 찬 문재인. 문재인은 남북 연방제 적화 통일을 이루겠답니다. 문종북 캠프는 NLL을 북한에 주고 싶어서 안달난 매국노다. 김대중은 명대로 죽을 때가 돼서 죽었고 노무현은 스스로 쪽팔려서 뛰어내렸는데 안철수, 노무현을 잇는 적극적 반통일주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문재인이 아니라 문죄인은 고양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전라디언 표국어라고 앉아있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네, 일베가 형님 하겠습니다. 글쎄요. 일베와 또 한 몸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내용은 비슷하군요. 있어 보입니다만은. 예. 자,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말을 참 잃게 됩니다. 자, 글의 내용도 충격적이지만은 이 글을 퍼뜨린 방식과 규모도 놀랍습니다. 자동 리트윗, 그러니까 재전송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해 9월 1일부터 대선 전날이죠. 12월 18일까지 트위터로 퍼뜨린 글은 무려 55,689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댓글과는 규모와 파급 효과에서 차원이 다른 엄청난 불법 선거운동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위터가 선거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지난 대선의 공정성 전반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오늘 한겨레가 사설을 실었는데요. 한겨레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러고도 지난 대선 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자,
사실 이 사람들 이 트위터 작업하는 거 보니까 말이죠. 밤낮이 없었습니다. 일일 최다 트위터 글을 기록한 12월 12일만 보면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새벽 시간대에 모두 179건을 올렸는데, 자, 이날 976건 가운데 20%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뭐 그야말로 밤낮 없이 트위터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이 지난 금요일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특별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전격적으로 수사해서 배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 주장은 말 그대로 구차한 트집 잡기일 뿐이다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이유는 바로 이것. 55,689차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트위터를 통한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의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국정원 범죄 행위의 파괴력이 메가톤급으로 맹위를 발휘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정도의 심각한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실상이 이제 드디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니까 2단계에서 윤석열 팀장을 전격적으로 수사해서 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이 유력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 기사인데요.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옛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 정치 개입 트위터 글 55,689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이제 변경하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지휘부가 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찍어 날아간, 쫓겨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 보기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서 국정원 선거 부정에 어마어마한 증거 자료를 추가하는 이런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검찰 지휘부가 이거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자, 재검토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추가한 트위터 글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공소장 변경을 철회할 경우 이거 말 그대로 수사 덮기 아니겠습니까? 검찰 안팎에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 외부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국정원 사건 덮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말이죠. 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 검찰이 취소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한 거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요즘 새누리당은 윤상현당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대통령 시대가 아니겠는가, Y 대통령 시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무슨 소리냐, 공소장 변경 취소를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기자한테 밝힌 말이긴 한데요. 글쎄요.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이 말을 이렇게 일축할 만큼 검찰 분위기가 그렇게 권력의 눈치를 안 보는 그런 사정에 놓여 있는지는 또 의문입니다. 이 국정원 요원들이 이렇게 하루에 평균 510건 정도요. 예. 밤낮 없이 트위터 작업을 하고도 네. 체포했다가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체포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글쎄 말입니다. 제가 이 조간 브리핑 시간에 체포를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뉴스바를 마치고 나가니까 풀어줬다라는 통신사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예, 금방 잡았다, 금방 풀어주나 싶었는데 일반인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기간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트윗 55,600여 건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동안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 비방글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해왔다는 거지요. 국정원, 국가기관의 요원들이 5만 건 넘게 이렇게 특정 후보를 찬양하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동안 남호 씨라는 분은요, 대선을 앞두고 자기 트위터에다가 10차례 정도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만으로 이 양반은 구속이 됐습니다. 아, 구속까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박근혜 비판글 10번에 구속이 됐는데 국정원 요원들은 국가기관 요원임에도 불구하고 5만 건이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속된 사람은 국정원 요원 가운데서는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 정도 아닙니까? 뭐 그것도 그 건으로 그 구속된 것도 아니고요. 네. 자, 이 국정원 말이죠. 이 국정원 사실 이 국정원 요원들을 수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기소 독점권을 가진 막강한 검찰마저도 이 국정원을 상대로 수사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국정원 관련 법, 이때 이것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이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요. 한겨레도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자, 법조계에 따르면은 1963년에 제정된 중앙정보부 직원법에서 유래한 국정원 직원법 23조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경우 개시와 동시에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 외에는 미리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현행범도 구속하면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통보해야 하는 수사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아서 국정원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악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조항이 전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앞으로 국정원 직원의 사소한 비리부터 대선 개입 같은 권력형 의혹까지 소소하게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밀주의. 자, 이런 기밀주의가 결국 국정원을 어마어마한 괴물로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3면에 이런 기사도 주목됩니다. 트위터에 글을 게재한 심리전단 5팀, 이 5팀을 주목한 내용인데요. 자, SNS 팀으로 불리는 이 5팀은요, 이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을 주도한 이런 심리전단 산하에 소속된 팀입니다. 자, 나경원 서울시장이 낙선된 다음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로 그 인원이 2배로 증원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그 2011년 11월 18일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당시에 원세훈 전 원장은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여당 소속 나경원 후보가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1억 원 피부숍 논란이 일면서 낙선했다. 혹세 몸이라는 것을 정상화하고 사이버상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 라고 말을 했고, 이 발언이 있고서 수개월 뒤에 SNS 팀 인원이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배 이상 보강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발표다. 사실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서 그 일반인은 박근혜 비판글 10번에 구속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국정원 직원으로 꼽히는 좌익 교수, 이 사람도 참 어마어마한 댓글을 남겼죠. 자, 이 사람에 의해서 공격당한 일반인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TV 진행자인 이경선 씨입니다. 망치 부인으로 알려지는 분이죠. 네. 이경선 씨가 바로 좌익 교수를 상대로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고소했고 국가에도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겁니다. 무슨 욕을 들었는지 뭐 참 이 폭언들을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본인은 물론이고 10살에 불과했던 딸에 대해서도 이게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쓴 주인공이 바로 장본인이 바로 국정원 직원들이었다는 거지요. 이경선 씨는 고소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서 조직적, 악의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댓글 공작으로 저와 미성년자인 딸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또 소송을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이 진실이 좀 규명돼야 할 텐데 국정원은 좌익 교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이 아이디 사용자를 국정원 직원이라고 유포한 사람은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밝혔지요. 지난 7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좌익 교수는 국정원 직원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지난 7월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드러나니까 그러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이다. 지금 사이버 사령부 그 댓글 의혹도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최동욱 총장의 그 사건은 개인적 활동 아닙니까? 아니면 그거는 용인하지 못하죠? 아니 그 뭐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최동욱 총장 이 공직자로서 사회적 위신, 책무, 품위. 아니 이 사람들은 공직자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까? 최 총장 거는 아직 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거죠. 글쎄 말입니다. 단정해 놓고 말이죠. 예, 지금 이 사건은 참 어마어마한 파장을 부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조선일보가 일면 머릿 기사로 다뤘습니다. 평소에 이런 그 정권에게 불리한 기사는 뭐 굉장히 작게 취급하거나 외면했던 조선일보인데 일면 머릿 기사로 달았어요. 제목은 따옴표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국정원 트위터 팀도 대선 개입글 이겁니다. 민주당 윤석열 수사팀장이 법원에 낸 변경된 공소장 내용 공개.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주장도 이렇게 담아 실었습니다만은 제목이 가장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제목은 국정원 트위터 팀도 대선 개입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제목을 참 잘 달았어요. 네. 이게 그동안 국정원 사건 하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그렇게 통칭돼 오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근데 댓글은 아까 그 중소 커뮤니티 담당하던 3팀 소속 요원들이 뭐 오늘의 유머 이런 사이트에 댓글을 그야말로 댓글을 단 것이었는데 규모로 보면은 트위터 활동이 훨씬 더 크고요. 그렇습니다. 그 트위터를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요원들이 별도의 팀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부분을 조선일보가 제목에서 제대로 짚어줬어요. 자, 반면에 동아일보는 어떠냐? 두 줄입니다. 제목이 두 줄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냐? 민주당 국정원 대선 관련 5만여 건 트윗 리트윗 새누리 검찰 2233건만 직접적 증거로 제시. 정말 그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여당 반 야당 반입니다. 관련 기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타이틀을 민주당 주장을 이렇게 세게 다뤘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최근에 종편 제어가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또 설득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 지금 정권과 각을 세워서 우리가 당신들 협조하지 않으면은 당신들 큰 손해 본다. 우리가 야당 한번 조금 우호적으로 써볼까?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쓴 게 아닌가. 동아일보는 지금 제어가 탈락 영순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인 그런 국면이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민주당 반 여당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여하간 좀 물타기를 좀 시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지금 사안 자체가 워낙 그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고 조선일보도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동아일보 같은 이런 보도는 좀 비겁한 보도죠. 비겁한 보도죠. 이게 아주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를 하는 이런 성격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계적인 균형인데 기자가 직접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거나 또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이명박 정권 말기에 4대강 관련한 보도를 보면은 조선일보가 딱 그랬습니다. 찬성 쪽 반, 반대 쪽 반 이렇게 말이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렇습니다. 좀 굶었더니 배가 고픕니다. 오늘 좀 단식하시죠. 자, 이 기사도 다음 기사를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정원에 추가로 확인된 대선 개입글 관련한 소식이었고요.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지 않습니까? 언어 장애가 있어서 미국으로 가서 교육을 받았다. 한국에서 정착을 못하겠으니 병역도 안 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라고 한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어제 가졌는데요. 유영익 위원장 아들이 근무했던 1999년 아리랑 TV 아시죠? 예, 잘 압니다. 영어로 된 이 방송인데, 한국 방송인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입니다. 아리랑 TV의 임사 기록 카드를 이제 유기용 의원이 입수를 했는데, 언어 능력 중 한국어 회화 능력은 상, 작문 및 번역 능력은 중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언어 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질병 및 장애라는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예, 유기용 의원의 입장입니다. 현재 유영익 위원장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 미국 사무소의 2006년 이력서를 보면 영어와 한국어 능통 이렇게 스스로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자, 국사편찬위원장은 더할 나위 없이 높은 도덕성과 학문적 식견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겸비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대응하는 걸 보니 참 이게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양반의 역사적 사과는 둘째치고 말이죠. 저는 이 기사를 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걸요. 예, 왜 안심이 되십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 분이면은 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을 개연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승만 찬양이 예. 거짓말이었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네, 이 기사가 좀 예. 안심을 주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한국일보 일면 기사가 있는데요. 복지 지출을 확대하면은 사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인식이 되죠. 그런데 착시 요소를 배제하고 장기 관점에서 분석하면은 복지 지출이 5%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을 1%가량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국재정학회의 논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한겨레 구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밀양 주민들이요, 경찰이 자신들을 기획 체포하려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항의 주민 쪽으로 차량을 유도해서 이렇게 충돌케 했다는 거지요. 송전탑 반대 앞장선 사람만 골라서 연행했다. 이런 얘기인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경찰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반복되는 패턴 수상하다라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이제 좀 이성을 찾고 이 원전 무리하게 조속히 건설할 필요가 없게 된 마당이니 밀양 주민들과 제발 좀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경찰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그 경찰 창설의 날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좀 경찰이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다시 네. 공직자들인지 다시 한번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김영민 PD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막간 퀴즈입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살려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또다시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새마을운동 하면 새벽 종이 울렸네로 시작하는 새마을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또 다른 노래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잘 살아보세, 2번 나의 조국, 3번 그때 그 사람, 4번 아침 이슬.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3분에게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새누리당 대실이 아주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베 일본 총리 이번에는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제사 때 제사용품만 보내고 본인이 참배는 안 했는데요. 토요일에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2006년, 7년 첫 총리를 했을 때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못한 것이 통한이라고 말한 것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의 명복을 비는 것은 총리로서 당연하다고는 말로 참배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이번에 두 번째 총리를 하는 중에는 꼭 참배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자민당의 총재 특별 보좌역은 총리가 올해 안에 참배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을 어제 했습니다. 아베 총리 친동생은 참배를 했죠? 예, 기시 노부오 외무성 부대신인데요. 외가의 양자로 들어가서 아베하고는 성이 다르지만 친동생이 맞고요. 역시 그러다 보니까 A급 전범이었던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입니다. 토요일에 이 사람이 참배를 했는데 총리의 동생인 것도 문제지만 외무성의 부대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외교부 차관이라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외무성 쪽 고위직은 그동안 주변 국가들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아베 정권에서도 참배를 안 해왔는데 그런 원칙까지 깨버렸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번에 참배를 안 한 거는 미국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본인과 측근들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볼 때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 총동이 요즘 봉변을 자주 당합니까? 마인주 총통이 검찰의 국회 도청 파문 후에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예. 시위하는 사람들이 총통을 향해서 신발을 던지는 수모를 여러 번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축제에 참석했다가 한 여성이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총통한테 던지는 바람에 경호원들이 급히 애워싸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또 전날에도 토요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하루에나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맞은 경우는 없었지만 총통이 직접 맞은 경우는 없었지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케이블 채널 ERA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총통의 최근 지지율이 9.2%까지 추락했는데요. 이렇게 총통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대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이 정치인들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국회를 도청한 사실이 지난달에 폭로가 됐는데 총리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이 신발을 던진다는데 무슨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항의하는 것 외에? 작년 12월에 야권의 천수이벤 전 총통의 지지자들이 네. 마잉주 현 총통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신발을 처음으로 벗어던진 일이 있었는데 그 후로 각종 반정부 시위 때마다 신발 투척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슬람권에서는 가장 심한 모욕을 주는 행동이고 또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기자한테 신발을 한번 맞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대만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 의미가 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총통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이징대 교수가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또 해임됐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잘 알려진 베이징대 샤에량 교수가 해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대 경제학원 교수위원회가 지난주에 비밀 투표를 해서 찬성 30표, 반대 3표로 샤에량 교수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본인한테 통보했는데요. 정치적으로 처벌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교수 투표라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최근에 사상 통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는데 차이랑 교수의 해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차이랑 교수는 중국의 대표적인 개혁파 지식인인데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류샤오보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2008년에 공산당의 개혁 그리고 중국의 민주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08헌장 서명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네. 미국 해군에서 그 거액의 뇌물 스캔들이 터졌어요? 미국 해군이 선박관리 용역업체와 관련된 거액의 뇌물 사건으로 현재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뢰와 사기 액수는 $10,000,000, 우리 돈으로 106억 원 정도 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군함이 항구에 닿았을 때 연료와 음식, 물 같은 것을 공급하고 또 예인선, 관세, 청소 업무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글렌 디펜스 마린 아시아라는 회사가 $10,000,000 이상의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함의 함장 같은 사람들은 그 배의 이동이라든지 또 어느 항구에 정박할지 이런 비밀 정보를 군사 비밀을 이 회사 사장한테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가 과다하게 청구한 비용이 해군들한테 주는 뇌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자들이 지금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고구마 줄기에 우리 군은 얽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우리 군하고도 거래를 하는 회사라던데 맞습니까? 예, 글렌 디펜스 마린 아시아라는 선박 관리 업체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면은 한국을 포함해서 30여 개의 나라의 해군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미국 구축함의 함장 일행이 태국에 왔을 때 레이디 가가의 태국 공연을 여성을 동반시켜서 보여준 적도 있고 또 성상납 정황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해군에서 체포된 사람이 3명, 또 보직 해임된 사람이 여러 명인데요.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수사 상황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알려준 수사관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불법 이주한 10대 소녀를 그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하는 일이 프랑스에서 벌어졌어요? 디브란이라는 이름의 15살 집시 소녀가 학교 현장 학습에 참석해 있는 상황에서 동급생들 앞에서 경찰에 체포돼서 옆나라 코소보로 그날 바로 추방됐는데요. 지난 9일에 있었던 일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파리의 고등학교 수천 명이 지난 금요일에 20여 개 학교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거리 시위를 격렬하게 했고요. 또 집권 3인당 내부에서도 교육부 장관이 학교는 인간애와 권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성역이 돼야 된다라는 말로 경찰의 막무가내 체포, 추방 이런 것들을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결국 경찰의 대응이 신중하지는 못했지만 추방 자체는 합법적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점점 냉혹한 나라가 돼가는 겁니까? 예, 얼마 전에는 구구정당 국민전선의 지지율 1위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집시 추방 정책은 우파였던 사르코지 정권에서 시작됐었는데 좌파인 사회당의 올랑드 대통령 집권 이후에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추방된 집시의 숫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추방된 숫자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난달 파리지앵이라는 매체가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응답자의 77%가 집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내무장관의 발언에 동의했고요. 또 그저께 같은 매체가 최신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그 앞서서 말씀드린 디브라니의 가족이 프랑스로 돌아오는데 반대한다는 응답이 65%나 돼서 프랑스가 정말로 이민자들한테 가혹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북한 핵 능력이 커지는 문제를 경고한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 어떤 내용입니까? 새로운 건 아니지만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들의 얘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에 영변에 가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보고 왔던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가 핵과학자 회보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북한 정부가 이제 모든 핵전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가 돼야 되지만 그것은 더 먼 목표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던 에반스 리비언이라는 사람도 보고서를 냈는데요. 북한과 대화를 주장해왔던 대화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에반스 리비어가 제안한 대책은 조금 양면적인데요.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강경파들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최고 지도자나 그의 이너서클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것만이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해커나 이 에반스 리비어 두 사람 다 미국에서는 소수의 대화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비핵화 또 핵협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짙은 걸로 봐서는 워싱턴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열흘 전에 캐리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육자회담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었고, 또 캐리는 북미 불가침 협정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가 물밑에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대화를 얘기하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유력 후보인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새누리당이 십자포화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들이 나왔을까요? 다음 이장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질의하기 전에 요 책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안철수 박원순의 정체, 언론이 덮고 넘어간 충격적인 사실들, 박원순 캠프 핵심에 포진한 김일성주의자와 종북 인사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배운 무식자들, 이런 책 보셨어요? 제가 그런 거 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네. 저도 이거 책 보고, 충격 많이 받았어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정체한 책인데, 이것 좀 한번 좀 탐독해 보세요. 의원님, 제가 낸 좋은 책도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기업들한테 협찬을 받겠다. 이게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이 협찬인지 강제로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기업들이 내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회공헌이라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화두가 되어 있다는 걸 조금만 이해하시면. 시장님, 사회공헌이라는 것은요, 기업들이든 개인이든 자발적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 말씀 올리면 박원순 시장님을 협찬 시장님이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협찬 시장님. 그건 명예를 훼손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민사회 할 때부터 오로지 협찬. 이거 저 기업들한테 협찬 받겠다 이런 거 빨리 없애세요. 김태우 의원입니다. 시장님, 저 시장님을 보면 제가 참 느끼는데, 말씀을 참 괴매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노예하게 하면서, 이 말잔치만 하시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 시정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콘텐츠 없이 말해요. 보면은 이 포장만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인이 가져야 될 공과 사가 구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는 그 기초노령연금,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그런 부분을 수정을 했다 해가지고 공약 파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을 똑같이 견주해서 비교되면 왕사기예요, 왕사기. 그러니까 콘텐츠가 없고 철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식 없어가지고 먼 친척발 양자들에다가 후보로 내세웠더니 이거 개가란 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정체성이 뭡니까 도대체? 그런 부분이 새누리당에게 짐이 되지요. 몇 단어를 엮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김태우 의원입니다. 그 기초노령연금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그런 부분을 수정을 했다 해가지고, 제가 참 느끼는데, 말씀을 참 괴매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노예하게 하면서 이 말잔치만 하시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왕사기예요, 왕사기. 대통령께서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콘텐츠 없이 말해요. 보면은 이 포장만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왕사기예요, 왕사기.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박근혜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퇴가 단순히 추문 의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한 수사팀장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진 마당에 여당의 한가한 규정 위반 타령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검찰이 확인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 수는 1000개가 넘고 트위터 게시물은 리트윗을 포함해 5만 6천 건에 이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감사 바쁘실 텐데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윤석열 그 수사팀장 이 직무 네네. 배제 이후 수사팀은 누가 지휘하게 됩니까? 박형철 부장검사가 지휘하게 됩니다. 박형철 부장이요. 예, 원래 이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네. 8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직무 배제가 윤 팀장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인 박형철 부장검사가 팀장이 되겠습니다. 아, 차석이 예, 그렇습니다. 뭐 직무대행격으로. 예. 아무래도 그 윤 팀장이 있을 때보다는 뭐 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진환 차장의 입김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직무 배제를 한 현상을 굉장히 위험스럽고 불순하게 보는데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수사팀의 8명의 검사 윤석열 그 밑으로 박형철 그 휘하 검사들은 대체로 이번 수사와 공소 유지에 대해서 한 의지로 같은 의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국정감사장에 윤 검사가 나오는 것인지요? 서울 고검과 지검 국정감사에는 여주지청장은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물리적인 외압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출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보도에 보면요. 그 윤석열 검사가 여주지청장이 그 수사에서만 배제되고 공판에는 계속 참여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그렇게 되면 오늘 원세훈 공판일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공소 유지는 팀장이 네. 이렇게 특별수사팀이 있는 경우에 팀장이 직접 공소 유지를 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전례가. 예. 근데 워낙 사안이 중차대해서 윤석열 부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공소 지휘를 했는데요. 네. 설사 공소 유지에 직무 배제가 안 됐다 하더라도 국정감사 사안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윤 부장, 윤 팀장으로서는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것이 도리고 저는 그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18일에 직무 배제가 된 거죠? 네네. 네. 근데 그 수사팀장이 규정을 어겼던 것은 사실입니까? 규정에는 이제 크게 법률적, 법규적 효력이 있는 규정과 네. 내부 준칙에 불과한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국정원 직원법에 의한 통지 의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과 네. 또 내부의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따른 검사장과 뭐 또 대검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고 의무를 저희들은 이행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장 국감조사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예. 또 이 보고라는 것은 특별수사팀장의 보고 의무가 아니고 예.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 의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팀장에게 적용될 사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에 대한 통지 의무는 사전 통지 의무이긴 하지만 이것의 성격상 그것이 강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의 규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을 어긴 것으로 특히 공소장 변경 신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시는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전에 만난 사실은 확인이 된 건가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가장 핫한 뜨거운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노종면 선생께서 이제 진행하시는 제가 프로그램에 요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요. 예. 국정감사에서 문답을 하면서 진상의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관계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압수수색 영장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거기 문건에 이 서명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것은 누구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고요. 네. 일단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발부가 됐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장은 박형철 부장검사의 명의로 그렇게 제기가 돼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서는 박형철 부장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사 윤 팀장이 직무 배제가 됐다 하더라도 공소 유지나 또 공소 제기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문제가 있는 원칙인가요? 그렇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은 오래전부터 시민사회 또 야당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주장하던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원래의 검사 동일체 원칙, 즉 검찰청법 7조를 개정을 해가지고 직무 배제가 된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개정을 했습니다. 예. 확보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검사 개개인의 소신 있는 그리고 원칙 있는 수사를 상부가 간섭하고 결국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개혁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는가 하면 뭐라고 하나요? 검사 독립의 원칙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는 판사는 완전한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국가기관임을 천명하고 있고요. 네. 그 정신을 유추해 볼 때 검사가 수사기관이긴 하지만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판사에 준해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보다는 검사 독립의 원칙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이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간에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검찰 수뇌부의 입장이고요. 정부 여당 입장이기도 한데, 이 상부에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않고 수사팀에서 전결 처리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 수사가 워낙 중차대한 수사고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전결 처리, 상부 보고를 하지 않고 전결 처리했느냐 이러한 사례들은 저는 있었을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만 워낙 이건 검찰 내부의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찾아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문정 검사라는 여자 검사가 상부 보고하지 않고 긴급 조치와 관련돼서 무죄 구형을 해서 난리가 났던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번 사안이 윤석열 검사가 그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 그러셨죠? 조금 전에.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런 정황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검사가 이후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수사팀장의 자리를 걸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만한 뭔가 이렇게 해서라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증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번 공소장 변경이 그만큼 핵심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나요? 지금 이미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에 대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부분은 한마디로 세 발의 피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사안에 비교하면요. 적어도 15배, 그것보다 15배 이상의 양적으로 규모이고 양은 물론이고 질적으로 놓고 볼 때 소위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교수에 대한 그 비방과 비난의 어떤 그 표현의 정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반대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찬양, 지지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고요. 그랬을 때 그 폭발력과 파급력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댓글로 다 확보가 된 겁니다. 무려 2200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2200페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55,680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팀장으로서는 검사의 직을 사실상 거는 그러한 결단을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200쪽이라는 것이 그 트위터 게시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계정수 1000여 개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중에 일부 계정에 나온 트위터 게시글만 2200페이지입니다. 네. 자, 이 계정 1000여 개 이상 이것이 전부 국정원 요원들의 것으로 확인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좀 분명하지 않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윤석열 팀장이 데려다가 조사를 한 사람들이 심리전단의 2팀장, 3팀장, 5팀장입니다. 예. 2팀장은 포탈 팀장이고요. 예. 3팀장은 기존의 김하영으로 대표되는 그 소위 블로그 팀장. 이 부분은 수사가 완료돼서 기소가 이미 돼 있죠. 오늘의 유머 같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5팀장이 이번에 밝혀진 2200페이지의 소위 사이버 트위터 댓글입니다. 그런데 5팀장 부분만 이 정도 나왔으니까 폭발력이 지금 트위터보다도 더 크다 할 수 있는 포탈 부분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또 남아있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그 오늘의 유머나 이런 그 중소 사이트 이외에 트위터 부분이 공소장에 기입되는 건 처음인 거죠. 규모가 커진 게 아니라 아예 트위터 부분은 처음 들어가는 거죠. 처음 나온 겁니다. 네, 규모가 커진 것이 아니고요. 처음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그 검찰 수뇌부에서는 그 공소장 변경을 다시 재검토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정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참 우리가 막 벼락 맞을 뭐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희들이 2200쪽에 달하는 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입수한 것이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대검으로부터 입수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에 전격적으로. 네. 따라서 이것을 법무검찰이 야당 국정감사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면 저희들은 철회하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뭐 윤상현 수석이 사실상 철회하라라는 압력의 가이드라인을 어제 내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이 똑똑히 그리고 눈 부릅뜨고 쳐다볼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아예 철회는 안 한다 하더라도요. 네네. 지금 5만 6천여 회에 달하는 이 트위터 게시 행위를 네네. 뭐 분류를 좀 한다거나 좀 뭐 직접 증거는 몇 건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런 식으로 수정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어제 윤상열 수석 부대표가 이분은 법조 출신 의원도 아닙니다. 네. 법사위원도 물론 아니고요. 새누리당의 실세 의원이죠. 친박계의. 네. 그런데 어떻게 그 내밀한 검찰의 이번 수사와 관련된 기밀 자료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입수했는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네. 그중에 이 양반이 하신 얘기 중에 2230여 건의 댓글에 한해서만 사실상 증거가 있고 나머지는 증거가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나 여기서 밝히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근데 이 말이 갖고 있는 함의는 윤상현 의원이 누군가 검찰 내부의 핵심적인 인물로부터 이번 수사의 상황을 보고받았다라는 저는 증거라고 봅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333건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직접 증거가. 예, 아마도 그 정도 2,233건. 예, 2,233건요. 그러니까 이거 이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에 넣겠다라는 뜻 이외에 다른 의미가 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증거 관계로 언급을 했거든요. 직접 증거라고 표현을 했고요. 2233건. 네. 나머지는 직접 증거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 팀장들을 데려다가 조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추정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굉장히 이렇게 상상력을 지금 발휘하실 것 같은데, 네, 뭐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 내밀한 수사 과정을 알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법사위원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일환으로서 대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개선 개통을 밟아서요. 그러나 윤상현 수석 부대표는 그럴 신분이 있지 않지요. 있지 않은데 이러한 수사와 관련된 아주 내밀한 사정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2233건의 직접 증거가 있는 건수들 이 표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도 오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서 구체화해 주실 방침이시죠? 네. 뭐 요즘에 모든 정보는 윤상현 의원에게로 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로마가 따로 없더군요. 네. 네. 자, 이 국정원 기소 단계에 그러니까 지난 6월이었죠. 그때는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수사팀과 수뇌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흔히들 뭐 특수통과 공안 라인의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네.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 일단 피상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특별팀과 서울중앙지검의 수뇌부 또 대검 수뇌부. 예.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피상적인 분석이고요. 네. 뒤에는 구조적인 갈등 구조가 있는 거지요. 지난 6월 달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원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반대했습니다. 예. 검찰 내부는 특수라인과 공안라인으로 갈려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수라인은 대체로 최동욱 전 총장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평가됐고 공안라인은 최동욱 총장이 상당 부분 복속했지만 일부분은 공안통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 라인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러한 갈등 구조가 법무부와 검찰, 대검 그것이 그대로 이번 사건에 투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 그동안 대선과 관련된 사건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고요. 아무래도 공당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이버 사령부 건도 터지고 또 국정원 사건은 뭐 아까 박 의원 말씀대로 그동안 것은 세 발이 피었다라는 사실이 좀 그렇습니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영화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당 차원에서 이번 건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어제 오늘 뭐 한 2, 3일 사이에 지금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당 입장에서는 뭐 법사위를 중심으로 초강경의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국감이 모든 상임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각 의원들이 이제 각자의 국정감사에 바쁜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의 국감이 결정적인 분수령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서울중앙지검. 네. 결국은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이것을 민주당 전체의 심각한 대여 또는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의 어떤 그 중요한 고리로 평가를 해야 될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당 지도부의 몫이긴 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이 사안을 이제 조금씩 파악을 해 나갔을 때 과연 이 파급력을 어디까지일까라는 그것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초기부터 얘기했던 국정원 개혁 그리고 남재준 원장의 해임 또 대통령의 사과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 이 부분이 조속히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지난 대선의 성격을 규정할 수도 있겠군요. 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러한 그 여론들이 제 트위터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고 유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17일 지난주 금요일에 국정원 요원 4명을 4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3명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뭐 조사하고 바로 풀어졌어요. 네, 뭐 8시간 정도 조사했으니까요. 뭐 바로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무엇을 확보하려고 했을까요? 짐작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하셨거나? 댓글은 이미 입수를 확보를 했던 것 같고요. 예.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댓글을 뒷받침할 만한 사람의 진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데려와서 이제 진술을 받은 걸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트위터에 있는 댓글과 아마 세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들의 진술이 그것을 청산유수처럼 다 불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뭔가의 고리들, 상부의 지시사항이랄까, 네. 또는 개인적으로 집에다가 빼돌려서 확보해놓은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가져놓은 증거, 네.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무슨 활동 지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건 확보에 주력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좀 확보를 했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한 달여 만에 그 민주당 장애 집회가 열렸어요. 네네. 예, 앞으로도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통한 대여 압박 강화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국감이 이제 한 10여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국감은 어찌됐든 야당인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 방법입니다. 네. 국감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은 오늘과 대검의 국정감사가 이번 주말 금요일쯤 아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요. 다른 상임위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국감의 결과치를 놓고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의총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아야 될 거고요. 그 뒤에 결국은 어떠한 수위로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돌파할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박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국정감사를 앞두고 계셔서 그런지 약간 목소리가 네. 평소보다 약간 흥분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가요? 예, 오늘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밝혀내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고요. 네. 예,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2.5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22도까지 올라서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영동 지방에서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2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2.5도, 대전 12도, 광주 10.8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 23도, 대구 22도, 부산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 후반쯤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전교조가 노동권은 물론이고 정부 지원금 등을 모두 포기하고 9명의 해직교사를 선택했습니다. 정부 공언대로라면 오는 23일 전교조는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의 노조가 되고 맙니다. 가시밭길로 들어설 위기에 놓인 전교조,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해직교사의 심정은 어떨까요? 2004년 상문고 재단에 맞서다 해직당한 이을재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정부가 문제 삼은 해직교사 9명, 이 중에 선생님도 포함되시는 거죠? 네. 네. 그 해직교사가 전부 제가 알기로는 22분이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9명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도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짐작컨대, 이렇게 그 22명 중에서, 언론 보도나 아니면 정부의 여러 가지 정보 수집 과정에서 현재 정교조 내에서 이렇게 어떤 활동하고 있는 네. 사람이라고 확인된 사람을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닌가 그냥 짐작할 뿐이고요. 22명을 놔두고 왜 9명을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의 정보력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예. 그러니까 뭐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혹시 확정 판결이 안 난 분과 난 분을 구분한 건지? 그거는 아니고요. 22명은 모두 다 법원에 의해서 확정 판결 나거나 알겠습니다. 모든 게 끝난 분들. 자, 이번 조합원 총투표 결과가 한 7대3 정도로 그 정부 요구 거부 쪽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아무래도 해직교사이시기 때문에 다른 일반 조합원인 선생님들보다는 느낌이 조금 더 깊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새삼스러운 건데, 왜냐하면 저는 사실 해고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부당한 요구, 해고자를 배제하라라고 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정교조가 입게 될 여러 가지 손실이나 피해를 생각할 때 좀 굴욕스럽지만 예.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일단 들어주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을 거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뜻밖의 이렇게 한 70%의 선생님들이 부당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뜻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놀랬고요. 네. 또 그러한 어려움, 어떤 정부의 부당한 탄압, 어려움, 희생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정부의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전교조의 앞으로 걷게 될 가시밭길을 생각하면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 후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해직 교사시기 때문에 더 네. 그런 생각이 더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해직 교사들 중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네. 정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표가 28%였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의견들도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8%가 정부의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에 들어주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부가 앞으로 전교조를 아주 심하게 탄압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하자 일단 라는 심정으로 일단 부당한 요구지만 들어주는 게 전교조의 향후 어떤 활동 조건을 위해서 좀 더 낫겠다. 네. 이런 생각에서 28% 선생님들이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자 여기에 표를 던진 것이지 정부의 요구에 절대 거의 100%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법의 노조가 되면은 어떤 피해들이 생기는 겁니까? 불이익들이 생기나요? 법의 노조가 되면 일단 단체 교섭 법에 의해서 네. 단결권, 네. 단체 교섭권 네.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보장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이거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컨대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조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거나 또는 노조 활동을 위해서 전임 휴직을 나와 있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조합비 수납 편의를 위해서 학교에서 월급에서 조합비를 자동적으로 공제해 주는 그런 편의 네. 이런 부분들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확보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아마 법의 노조로 만들면서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정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럴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되면 몇 가지 이렇게 좀 어려움들 그다음에 지금은 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부당 노동행위로 그 관리자들이나 정부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법 외 노조에 있게 되면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마라라는 부당한 어떤 전교조 탄압을 법망을 피해서 관리들이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법의 내에 있을 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그것도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약간의 타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단체 교섭권 빼앗길 것이고 또 사무실 지원 또 각종 지원금 이런 지원 부분도 없어질 것이고 또 전임자들 다 학교로 돌아가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학교 관리자들에 의한 가입 방해 활동이나 탈퇴 종용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004년에 해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고되셨습니까? 2004년에 대법원에서 이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이 되면서 당연 퇴직이 됐습니다. 네. 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데 이제
2004년에 그 형의 확정은 사실은 2000년에 있었던 당시 사립학교 부패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배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예. 부패 재단과의 그 선생님들의 투쟁 과정에 저는 제가 이제 함께 이렇게 지원을 나가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노원구에 있는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예. 정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일을 맡고 있어서 이 상문고 부패재단 싸움에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집시법 등으로 해서 형을 확정받게 된 것이 2004년 그래서 그때 해직이 된 겁니다. 네. 상문고등학교는 그 영화 두사부일체의 배경이 되는 학교 아닌가요? 네. 네, 비리재단이 한 번은 쫓겨나기도 했었죠. 네, 95년에 쫓겨났습니다. 재단이. 그럼 200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00년에는 이제 그 부패한 그 서울교육청 관료들이 네. 그 부패재단과 결탁을 해서 5년 만에 그 부패재단을 그대로 원상복귀를 시켜놓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2000년에 이 선생님들이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서 부패재단의 복귀를 반대하고 교육청의 그러한 부패재단 복귀 승인 조치를 철회하라고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상문고 싸움이 벌어진 건데요.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상문고 싸움은 상문고의 부패는 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한 학급에 담임 선생님한테 95년이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20년 전인데 18년 전이네요. 예. 담임 선생님한테 한 학급에서 많을 때는 500만 원씩을 걷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촌지를 받아서 500만 원을 만들어내서 재단에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압을 하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적 조작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의 회계 부정 그래서 총 그 당시에 회계 부정 액수가 한 20여억 원이 부정이 저질러졌던 대표적인 비리 사학입니다. 그게 이제 1995년에 드러나서 취소됐다가 거죠. 2000년에 교육청의 부패 관료들의 협조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그 이후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2000년에 그 상문고 부패재단 퇴진 투쟁을 해서 상문고의 부패재단을 교육청이 스스로 다시 취소를 하고 바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문고에는 민주이사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일로 비록 해고까지 직장 교편까지 놓으시게 됐지만 나름대로 보람은 있으셨겠어요? 예, 굉장히 저는 그 상문고의 학교 민주화, 학교 정상화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리고 또 전교조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두고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실 대학이나 또는 뭐 고등학교나 학교 법인들의 비리 재단이 한번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싸움으로 노력으로 퇴출이 됐다가도 다시 복귀하거나 또는 복귀 시도가 계속 그 집요하게 이루어지거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돼서 이른바 동력을 좀 잃어버리면 견제, 감시 이런 활동이 많이 위축되겠어요. 네, 아마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려고 하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목적도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정, 부패, 비리 또는 반민주적 통제, 횡포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조직이 전교조라고 보고 그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법의 노조가 되면 그러한 자기들의 목표가 일시적으로는 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요번 투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교조 조합원들도 스스로 많이 고무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내심 상당히 많이 놀라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되더라도 아마 의연하게 당당하게 여태까지 전교조가 했던 뭐 학교 민주화, 참교육 실현 이러한 활동을 별로 차질이 없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뭐 과거 사학법 개정 때도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은 뭐 앞장서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 또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된다면 최소한 결과적으로는 그 비리 사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근거 없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선생님 이외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이유로 해고를 당하셨습니까? 지금 그 9명만 말씀드린다면 뭐 나머지도 거의 비슷한데요. 한 절반 정도는 저처럼 이제 그 사립학교 부패 비리 이런 것들 또는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재단에 의해서 부당하게 또는 법에 의해서 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한 절반이고요. 그다음에 또 절반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그 9명 중에 절반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는데 선거법 위반이 어떤 뭐 부정을 저지른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정교조 그 역시 전교조가 정치적으로 한나라당 당시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조전혁 의원이 앞장서서 전교조를 탄압한 결과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울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전교조는 참교육 실현의 한 방법으로 그 교육감 선거에 어떻게 민주 진보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 자문을 얻어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만큼을 선택을 해서 도움을 준 것이었는데 조전혁 의원 등이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전교조 당시 서울지부 집행부를 탄압해서 그중에 일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 19일에 집회를 하셨던가요? 네네.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하여간 그 전날 조합원 총투표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가 그 전날까지 나왔기 때문에 70% 선생님들이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어서 선생님들이 다 같이 뭐 찬성한 사람이든 반대한 사람이든 다 같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뭔가 자신감을 갖게 된 그런 뭐 축제의 분위기 비슷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 서대문에서 집회가 열렸죠? 네네. 예, 몇 분 정도 모이셨습니까?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모인 것 같은데요. 한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예, 주최 측에서 10,000명 정도 보시는군요. 그 연가투쟁을 당초에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연가투쟁을 접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연가투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연가투쟁 등 사실은 그보다 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단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무 이렇게 강한 방법보다는 좀 함께 할 수 있는 좀 부드러운 방법 이런 방법들을
먼저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내부에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법의 노조 통보가 이루어지고 나면, 뭐 예상은 하고 각오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연가투쟁을 뭐라고 할까, 결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건가요? 예, 그럼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상황, 이 조합원 총투표 결과도 70%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예. 한 50% 좀 넘을 것이다. 또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70%가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연가 투쟁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은 하기가 어렵고요. 네. 아마도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탄압이 더 이상 참고 견디기가 어렵다. 그런 분위기가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하게 되면 연가투쟁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투쟁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해직되신 신분으로 우리 그 다른 전교조 일반 조합원들께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는 의미로. 네네네. 네. 그 전교조 선생님들께 제가 뭐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가고 있던 길을 앞으로 어떠한 탄압 또는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뭐 일반 국민도 그렇고 특히 학부형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그 비리재단, 학교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안전판이 되기를 또 매우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교조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그런 일들 그 국민의 기대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런 시간에 네, 제가 꼭 한 말씀 더.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네. 여기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전교조가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어서 그런지 더 이렇게 지금 국민 방송에서도 전교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국민들 그리고 많은 단체들에서 전교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굉장히 또 감동적인 이런 도움 말씀 또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간 가다가 전교조가 뭐 변한 게 없는가 이렇게 최근에 약간 조금 변질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전교조 89년 이래 25년 동안 쭉 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교조는 한 번도 변한 게 없고요. 민주주의 그리고 참교육 실현 등을 위해서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전교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이러한 전교조를 계속 신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아마 전교조는 민주주의 발전 참교육 실현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교조 해직교사 이을재 선생님이었습니다.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공정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예비 조합원이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조합원 2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 14,000명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출자금 납부를 깜빡하신 거 아니신가요?
일좌당 5만 원. 가입할 때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몰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이제 카드 결제도 되는데 이것도 모르셨죠?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납부해주시거나 계좌 이체해주시면 바로 예비자를 떼어드립니다. 예비 조합원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되는 길 완전 쉬워서 당황하셨어요. 세계 최초의 애너그램 정치풍자 프로그램 시사 애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애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죠. 박 대통령은 세계 에너지 총회에서 에너지 산업을 언급했는데 이번에도 창조 경제를 가져다 붙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을 창조 경제의 견인차로 발전시키고 창조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창조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말하고 있지만 개념조차도 모호한 상황에서 무슨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국제사회와 공유한다는 것인지 사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 발언을 애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놓고 음절들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갑에 대립되는 을, 그리고 에로 영화 할 때의 에로 등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원 노조와의 지시나 을의 회유 경험, 에로 경제 키, 사창 산업 견인차, 너의 것입니다. 너를 국제 우환과 공갈 경제의 전형 창조로 고발하지. 모든 노조 와해를 지시하고 을들을 회유한 경험, 또 에로 경제의 핵심, 키라 할 수 있는 사창 산업의 견인차, 이런 건 너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를 국제 우환을 창조하고 공갈 경제의 전형을 창조한 혐의로 고발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원문과 애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에너지 산업을 창조 경제의 견인차로 발전시키고 창조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자원 노조와의 지시나 을의 회유 경험, 에로 경제 키, 사창 산업 견인차, 너의 것입니다. 너를 국제 우환과 공갈 경제의 전형 창조로 고발하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지난 14일 중앙일보의 종합편성 채널인 JTBC가 삼성의 노조 무력화 문건을 폭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디어스 김한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특종 기사 구체적인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예, 지난 14일 JTBC 뉴스9은 이제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인데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삼성의 노조 무력화 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 후 6개월 뒤에 만들어진 문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조가 없는 19개 계열사의 노조 설립 시 전 역량을 투입해 조기 와해에 주력하고 노조가 있는 8개사에서는 해산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됐던 삼성 내에 알바끼 노조나 이른바 어용 노조의 존재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삼성이 창사 이래 이제 노조가 없는 회사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른바 백가사전이라고 하는 이제 개인 사찰 이런 것까지 해서 아주 광범위한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겨져 있는 문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JTBC는 모회사가 중앙일보고요. 또 중앙일보와 삼성은 특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보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표면적으로는 JTBC의 삼성 정면 비판에 굉장히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석희 사장 체제가 된 이후에 손석희 사장이 뉴스에 이제 정도를 가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여러 차례 밝혔었는데요. 뭐 그런 차원의 반영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보도가 나간 맥락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보도가 이제 애당초 손석희 사장 측에 의해서 발제가 됐는데 그 보도 아이템은 그냥 노동이라고만 표기를 한 채로 이제 국장회의나 이런 것들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이제 노동 현안이다 뭐 이렇게만 이제 처음에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 보도 자체는 이제 심상정 의원실에서 입수한 문건인데 심상정 의원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JTBC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손석희 사장이 어쨌든 책임 있게 반응을 하면서 보도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원실에서 언론사를 선택한 게 맞아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취재했다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근데 뭐 심상정 의원이 당일날 스튜디오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심상정 의원이 출연을 해서 이 제보를 어떻게 받았다라는 경위까지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을 생각하는 양심 있는 시민에게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양쪽을 제가 모두 취재를 해봤는데 심상정 의원실에서 애초에는 이제 진보 언론이라고 분류되는 삼성 문제에 이제 비판적인 보도를 해왔던 언론사들에게 이 작업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파장이나 반향이 이렇게 갇혀버릴 걸 좀 우려해서 좀 파격적으로 가장 이제 말하자면 삼성과 우호적인 언론이라고 하는 JTBC를 선택해서 뭐 이렇게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이른바 전술적인 측면은 주요했던 것 같고요. 다만 김한 기자 말씀이 맞으면 이 JTBC 기자도 조금 면이 구겨지는 측면이 있고 또 심상정 의원실도 왜 종편에 이 문제를 던졌을까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비판받을 소지도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JTBC가 뭐 이전과는 출범 초기와는 다소 다르다. 손석희 효과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던데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 뭐 JTBC 내부에서는 뭐 이번 뉴스를 포함해서 손석희 사장이 앵커를 맡은 이후에 이른바 이제 심층적인 보도,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에 직접 그 당사자를 출연시켜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코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내부적인 반응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계 안팎의 평가에서도 저 포맷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 이상이다 이런 평가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손석희 앵커가 단순히 앵커가 아니라 이제 보도 부문을 다 틀어쥐게 되면서 손석희 체제라고 이제 얘기를 흔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템 문제라든지 이제 보도의 마지막까지를 책임을 지는 체제에서 그 일반 평기자들이나 취재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직접 이제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기존의 방송 뉴스 시스템의 경직성에서는 많이 탈피를 한 형태로 보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손석희 사장의 그 보도에 있어서는 거의 전권을 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JTBC가 아시다시피 중앙일보를 모회사로 하고 홍석현 회장 체제에 있는데 홍석현 회장이 손석희 사장에게 이제 전권을 주면서 손석희 사장이 여러 가지 보도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자기 색깔을 강화해 가는 뭐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지금 JTBC 9시 뉴스의 포맷이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완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포맷이 뭐 새로운 것은 아니죠. 그 스튜디오에 취재원들이 직접 출연하고 또는 중계차 연결하는 것들은 다른 종편들도 심지어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JTBC가 다른 뭐 채널 A나 TV조선과 구별되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지속성이 있는 것인가, 시스템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것 같고, 그래서 평가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 다른 뒷얘기가 있습니까? 일단 그 삼성이 그 당일 보도가 나간 이후에 다음날 후속 보도를 편성한 것으로 했던 것으로 이제 추석 취재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정의당 측에서도 삼성 JTBC가 다음날 후속 보도를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첫 보도가 나간 이후에 JTBC가 지금 말씀하신 삼성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부담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손석희 사장이 어떤 개인기나 개인적 능력이나 기량을 통해서 뉴스 시스템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이렇게 이제 폭발적인 것 혹은 이례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JTB 시스템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돼야 되고 삼성 그 노조 문제에 관련해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다른 언론들이 여기에 전혀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JTBC 보도 내용 일부 받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어쨌든 그 보도가 JTBC 보도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전술적 판단에서 그것이 얼마나 유효했는가, 지속성을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역시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심지어 이제 중앙일보도 지면에서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관련 내용을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JTBC가 보도하네, 삼성을 보도하네, 이런 주의 환기 효과는 주요했고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사 간의 역학관계를 볼 때 지속성은 다소 떨어지는 선택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신세계 이마트 노조 무력화 문건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오마이뉴스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를 끈질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한 이후에 다른 언론들이 합류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엔 신세계가 이렇게 사회적인 이 압력에 이렇게 하는 합의를 하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집요하고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할 텐데, 네. 사실 JTBC가 말씀하신 대로 삼성을 보도했네, 이런 이제 사회적 환기 이외에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천착할 수 있는 언론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오고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약간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네, 제가 볼 때도 JTBC가 보도했네라는 기사가 이 사안을 본질적으로 다룬 기사보다 오히려 더 많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사안 자체에 대한 보도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뭐 언론사 간의 관계 차원을 떠나서 삼성 부분, 나아가서 재벌 보도에 취약한 우리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조금 전에 중앙일보가 전혀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앙일보는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JTBC와 중앙일보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JTBC 같은 경우에는 손석희 체제가 된 이후에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내부적인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삼성의 계열사로 지내온 세월이 워낙 길기 때문에 삼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는 이 편집.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언론이면 아무리 자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뭐 비중은 모르겠어요. 보도는 해야죠. 네, 그렇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의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제 뭐 중앙뿐만 아니라 동아나 조선이나 이제 이런 기존의 언론들도 거의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문 중에서는 이른바 뭐 10대 일간지라고 하는데, 그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관련 내용을 받지를 아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게 뭐 삼성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언론이 삼성에 가지는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KBS가 TV조선에 이제 그 단독 보도를 대대적으로 받아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KBS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왜 이 보도는 안 받냐? 이것도 엄청난 뉴스 가치가 있는 보도인데. 근데 역시 KBS나 MBC나 SBS도 이 내용을 전혀 이제 받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JTBC의 그 당일 보도가 뭐 후속 보도가 안 나왔다고 또 평가절하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네. 네. 삼성이 여러 가지로 우리 언론에 좀 애매한 존재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간에 이번 보도는 뭐 특종이면은 분명하고요. 그 특종 보도로서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지금 뭐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보도 자체가, 비판적인 보도 자체가 우리 언론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도가 갖는 의미는 굉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심상정 의원이나 야당 측에서는 이건희 회장이나 이주용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뭐 이런 이제 움직임,
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기존 언론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되었건 손석희라고 하는 탁월한 개인이 돌파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도 한번 이제 현장에 있는 언론인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에 관련된 보도가 이제 매체를 막론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비판을 하고 뭐 언론 시각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고발을 하고 이런 이제 보도들이 돼야 되는데 예. 삼성이라는 이름 자체에 이제 우리 언론이 부담을 갖고 이것을 보도하는 것 자체에 그 내부적인 검열을 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치권에서는 이런 언론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이건희 회장 증인 채택이 필요하고 청문회가 필요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스 김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작곡한 노래를 고르는 것이었죠. 정답은 2번 나의 조국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덕분에 지난주 강정마을에 잘 다녀왔습니다. 뭐 하고 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기사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정 책마을 검색해 보시면 상세한 내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정 평화 책마을 이제 시작입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책으로, 성금으로, 자원봉사로 그리고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수 이은미, 법학교수 김두식, 작가 유은실, 영화감독 허철, 손문상 화백 등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했습니다. 비룡소와 민음사, 창비와 같은 출판사들 그리고 한글 도서관이 든든한 후원자로 나섰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은 여전히 상처와 슬픔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정 책마을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